아들을 버린 날부터 저는 두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웃음소리가 나는 쪽은 쳐다보지 않는 것. 그리고 아들을 보낸 그해 5월에서 제 달력은 멈췄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저는 그 5월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5월에 내 아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저는 박순례입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꽃집을 연 지 30년이 넘었어요. 꽃집을 왜 차렸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럼 저는 웃으면서 대답하죠. 꽃은 말이 없어서요. 왜 버렸냐고 안 물어보거든요. 저 혼자만 아는 농담이에요. 그날도 저는 저녁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다 시든 국화 몇 송이를 정리하다가 서랍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손이 가는 게 습관이 됐거든요. 매년 5월이면 꼭 한 번씩 꺼내보는 사진. 아기 때 찍은 민준이 사진이에요. 이름은 제가 지어줬어요. 저쪽에서 뭐라고 바꿔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속으로 생각했다. 지금 이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을까? 밥은 먹고 살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아니면 차라리 잊고 사는 게 나을까? 남편은 공사판 사고로 먼저 갔고 저는 23살이었어요. 젖먹이 아이 하나 안고 시댁에서 쫓겨났죠. 빚이 너무 많다고. 며느리까지 건사할 형편이 안 된다고. 고향도 연고도 없이 서울로 올라와 공장을 전전했어요. 민준이를 등에 업고 다닐 수가 없으니 반지하 방에 혼자 재워두고 일하러 나갔어요.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서늘해요. 그러다 민준이가 아팠어요. 열이 떨어지질 않았는데 병원비 고지서가 나왔고 저는 그걸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숫자를 보고 있는데 숫자가 안 읽혔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읽혔어요. 입양기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이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용기를 내셔야 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 알았지만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으니까.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손이 떨려서 3번을 다시 찍었어요. 담당자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사람도 알고 있었던 거겠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일기장을 꺼냈어요. 평생 일기 같은 걸 써본 적이 없는데 그날만큼은 안 쓰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날을 잊지 않겠다고, 아니 잊으면 안 된다고. 손이 떨려서 글씨가 엉망이었지만 그냥 썼어요. 손목에 남은 체온이 식기도 전에 너는 낯선 나라의 하늘 아래로 가버렸다.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고 1000번을 되뇌어도 손바닥에 새겨진 내 얼굴은 지워지지 않는다. 병원비 고지서 한 장이 엄마와 아이 사이를 갈라놓을 줄 그때는 몰랐다. 아니, 알았지만 눈을 감았다. 눈을 감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으니까. 밥 한 술 뜰 때마다 너는 지금 뭘 먹고 있을까? 낯선 언어로 엄마를 부를 때 그 소리가 나한테 닿지 않는다는 게 숨통을 조여온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들 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가난은 죄보다 무겁다는 것을. 죄는 벌을 받으면 끝이지만 이 가난이 빼앗아간 것은 평생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잘 크고 있기를 빈다. 아프지 않기를 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언젠가 내가 나를 찾아올 때 문을 잠그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그 약속만은 지킬 수 있어서 오늘도 겨우 숨을 쉰다. 그 일기장을 저는 지금도 갖고 있어요. 민준이 사진 옆에 아무도 모르는 서랍 안에 고이 넣어뒀어요. 복지기관에 2번 연락했어요. 2번 다 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입양아 본인이 원해야 연결이 가능합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당연하지. 내가 무슨 자격으로 먼저 찾아가서 뭐라고 해. 잘 있었냐고? 보고 싶었다고? 그 말이 그 애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 전화를 끊고 꼭 10년이 지났을 때 내 번호로 국제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순례 씨, 박순례 씨 맞으세요? 서툰 한국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무서웠다. 용서해 줄 리 없다고 생각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게 있을 텐데 차라리 모르는 채로 사는 게 낫겠다고. 그 애도 나도 이틀 동안 전화기를 꺼놨어요. 꽃집에도 안 나갔어요. 사흘째 되는 날 단골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어요. 꽃 사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들어오더니 제 옆에 앉아서 말씀하셨어요. 순례야, 자식이 먼저 손 내미는 거 평생에 한 번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였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저는 전화기를 켰습니다. 닷새 후였어요. 꽃을 다듬고 있었는데 문 쪽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카네이션이었어요. 하필이면 올려다봤더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걸음걸이가 달랐어요. 시선이 달랐어요. 이 나라에서 자란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그 옆에 여자가 있었고 그 앞에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먼저 알아챘어요. 속으로 생각했다. 도망치고 싶었다. 지금 뒤돌아서 창고로 숨으면 못 찾을 거라고. 근데 다리가 안 움직였다. 수십 년 동안 잠그지 않겠다고 한문 앞에서 남자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엄마, 한국어로 불렀어요. 딱 그 한마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카네이션을 쥔 손이 떨렸어요. 도장 찍던 날처럼. 아내 엠마는 아이 손을 잡고 밖에서 기다려줬어요. 배려가 깊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들었는데 이 한국행을 제일 먼저 권유한 게 엠마였다고 해요. 민준이와 저는 꽃집 안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오래된 의자가 삐걱거렸어요. 형광등이 깜빡였어요. 저는 물을 한 잔 따라줬는데 손이 떨려서 조금 쏟았어요. 한참 아무 말이 없었어요. 민준이가 먼저 말했어요. 저 많이 원망했어요. 속으로 생각했다. 말해. 다 말해. 내가 다 들을게. 어릴 때요. 거울 볼 때마다 이상했어요. 양부모님은 너무 좋은 분들이었는데 눈 색깔이 달랐어요. 머리색이 달랐어요. 왜 나만 다른가 싶었어요. 학교에서 놀림도 받았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어요. 나쁜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그냥 나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일 수도 있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맞다. 그 생각 다 맞아. 나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런데 민준이가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근데 엄마, 저 아빠가 됐어요. 소피아가 태어나던 날 밤에 처음으로 엄마를 이해했어요. 이 감정을 어떻게 품고 그 세월을 살았을까 싶었어요. 저는 소피아랑 하루도 못 떨어지겠던데. 저는 그때 처음 울었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 없이. 민준이가 먼저 제 손을 잡았어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손이 그 손이다. 내가 놓았던 그 작은 손이 이렇게 커졌구나. 그때 문이 열렸어요. 소피아가 참다 들어온 거예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설픈 한국어로 꾸벅 인사를 했어요. 검은 눈에 갈색 머리카락. 민준이를 닮기도 하고 어딘가 저를 닮기도 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민준이가 서울 구경을 시켜달라고 했어요. 소피아가 한복을 입고 싶다고 했고요. 그래서 경복궁으로 갔습니다. 대여점 할머니가 소피아 얼굴을 보고 어머, 이뻐라, 어느 나라서 왔어? 하자 소피아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저 반은 한국이에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는 당당하구나. 섞인 게 부끄럽지 않구나. 세상이 달라졌다.
민준이가 제 옆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소피아가 한국 노래 좋아한다고 하면 미국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요. 친구 사귀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다고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그래,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던 그 세상이랑 지금 세상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게 다행인지 서러운지 둘 다인 것 같았다. 거기서 광장시장으로 걸어갔어요. 민준이가 순대를 처음 먹어봤어요. 눈이 동그래졌어요. 엄마,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요? 배고플 때 몇십 원짜리로 때우던 거야. 그때는 이것도 사치였는데. 민준이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한 입 더 먹었어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굶으면서 아꼈던 음식을 지금 내 아들이 맛있다고 먹고 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해가 질 무렵 다시 경복궁 앞으로 돌아왔어요.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엠마가 찍어줬어요. 저랑 민준이, 소피아가 나란히 섰어요. 사진을 찍고 나서 저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 봉투 안에는 사진이 수십 장 들어 있었어요. 매년 아들 생일마다 혼자 케이크에 초를 켜고 찍은 사진들이에요. 아이를 보낸 그 이듬해부터 작년까지. 민준이가 말없이 한 장 한 장 들여다봤어요. 오래도록. 그리고 나서 말했어요. 엄마, 나 내년 생일에 또 올게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달력을 넘겼습니다. 1985년 5월에 멈춰 있던 제 시간이 38년 만에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아이 웃음소리가 들려오면 그쪽을 바라봅니다. 38년 동안 그 소리는 내가 잃어버린 것들의 목록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웃음소리입니다. 죄가 아니라 그냥 소리로 들립니다.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엄마를 원망하고 엄마를 이해하고 엄마를 찾아오기까지 그 긴 여정이 결국 나를 살려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살리려 했던 것처럼